안녕하세요, 복숭아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병자호란을 관련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병자호란은 인조 14년 1636년에 일어났죠. 그러면 병자호란의 배경 관련된 내용이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후금의 태종은 국호를 청으로 건치고 조선에 대해서 군신의 관계를 강요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조선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예. 이러한 무리의 요구에 조선이 크게 반발하니까 정부에 선전의 교서를 내리고 청에 대항을 갔다. 이거죠. 병자호란 배경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병자호란 배경에다가 한 가지 더 플러스 하자면 그 당시 이제 청나라는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나라를 지원할 수 있는 조선을 좀 먼저 제거하고 나서 그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어. 자, 그래서 청이 이게 명나라 정권에 앞서 후한을 제거하려고 하고 하는 차원에서 조선을 공격하는 거는 그 청나라뿐만 아니라 역대 중국을 공격했던 왕조도 있죠. 뭐 요나든지 원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항상 그렇게 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보이고요. 게다가 이 청태종의 친히 이제 10만 명을 대군에 이끌고 조선을 침공하니 이들 병정한다. 자, 청군이 빠른 속도로 서울로 육박하니까 자, 왕족과 일부 관리들이 강화도로 피난을 갔어요. 그리고 그 인조는 그 강화도 가려다가 길이 막혀서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항저우를 깼다 한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정부 호남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 갔잖아, 인조가. 근데 여긴 강화도 못 갔어. 강화도 간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청나라가 해군이 없다, 수군이 없다는 걸 이제 생각하고 갔는데 근데 이거는 좀 착각이었죠. 정묘 호남 때는 해군이 없었어요, 수군이. 근데 이때는 이미 뭐냐면 모무령이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하장수들이 청나라로 가갖고 그때 청나라에 이제 홍위포도 갖다 주고 수군도 갖다 바치면서 실제로 이제 청나라는 수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청나라 수군이 강화도를 공격해갖고 거기에 있었던 이제 세자나 왕자들 잡아가지고 이제 뭐 데리고 오죠. 예. 자, 근데 갑자기 남한산성을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여기에 뭐 전시 문자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선중 그 식량이 또 떨어지게 되잖아요. 또 지방의 원병이 이제 뭐냐면 바뀌는 맞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원병도 도달하지 못했으며 이렇게 했지만 실제 원병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도중에 그 청나라는 군대에게 깨지게 되잖아요. 예. 자, 더욱이 강화가 함락되어 왕자 비빈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이 드니까 이에 이제 조정에서는 주전 주하론 양론이 분분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한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최명기 같은 사람 있죠. 이기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도 주로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피하고 외교적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주전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성리학적 명분론을 내세우죠. 오랑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청과 계속 싸우자. 이 사람이 주전론이고 이제 성리학적 명분론은 그 당시 고려시대 때 형세론적 사대론과 비교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예. 그 형세에 따라서 사대 대상도 달라질 수 있다. 이소사대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좀 고려 시대가 좀 유연한 데 반해서 이때는 이제 성리학적 명분론을 내세워가지고 좀 탄력적이지 못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예전에 그 관련된 기출문제가 시험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은 사막사라고 알려지는 홍익한, 윤집, 오달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자, 결국에는 이제 인조가 삼중도에 가서 지금의 송파에 있는 삼중도에 나가서 항복의 일을 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상계 구고 고인가 이거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항복의 일을 하게 됐고 이로써 이제 조선은 이제 결과죠. 조선 청의 요구대로 청에 대한 신뢰를 취하고 신하의 예를 취하고 조공을 약속하고 한편 명과 단교하고 명을 칠 때 원병을 파견할 것을 약속했다. 그래갖고 이제 요게 있는데 이게 이제 성하의 맹이라고 해요. 성하의 맹. 성 아래에서 맹을 맺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군신관계 척결.
군신관계 체결, 조공 약속, 명령과 강교하고 명을 칠 때 원군을 파견할 것을 약속한 그 내용. 요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정미 약조 부분도 정묘 약조 부분 나왔기 때문에 요 성화의 맹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때 두 왕자가 인지로 갔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인지로 갔던 두 왕자는 소현세자니와 옥림대군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주전파였던 김사원과 사막사도 끌려갔어. 나중에 다 처형당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인질로 잡혔고 주전파 관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 끌려가는 비운을 당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때 포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을 피로인이라고 해요. 피로인. 그래서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 때 강제로 이제 일본이나 청나라 끌려갔던 사람들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백성들이 많이 끌려간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청나라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명나라하고 교육을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쌀 같은 것들이 수입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필요했고 조선의 많은 백성들 끌고 와가지고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의 호란으로 청군에게 유입되는 서북지방 여기에서 이제 주로 그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이 이제 뭐냐 피피가 됐잖아요. 근데 그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평안도 지역이 이제 주로 그 항폐가 됐어. 나머지 지역은 좀 괜찮고 왜냐하면 얘네들 이제 저 전국적으로 전쟁을 펼친 게 아니라 평안도 지역을 통해서 서울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이 서북 지방은 급심하게 이제 항폐되었고 소중화 자처했던 조선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실추됐다. 자, 이로 말미암아 청에 대한 적개심이 이제 충족되었고 특히 호종 때 나중에 북벌을 이제 내세우는 그 계획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이 정책은 국왕의 친위군과 수도 경비에 군사를 강화하는데 그치고 실현되지 못했다. 그 이제 18세기 때 이제 이런 북벌로는 청에 발달된 문화를 수용한다는 북학론이 대두되면서 청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청에 대한 존속 관계는 대한제국이 성립할 때가 계속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통론 내용이 좀 약간 부실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한국사나 후생 부분에서 좀 더 내용을 더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정묘 호난하고 그래서 병자 호난 관련된 시민한국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그 437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정묘호란을 좀 볼게요. 1627년 후금은 3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다. 자, 본국에 부족한 물자를 확보하고 여기 이제 정묘호란의 배경이죠. 그리고 조선이 명나라 장수 몽룡을 보내던 지원을 끊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 목적 자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청나라 그 당시 후금이죠. 후금이 그 물자가 부족한 것이 이유가 있어요. 아까 좀 얘기했지만 명나라와 교육이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한 후 후군과 형제 매약을 맺고 해마다 물자를 보내면서 약속함으로써 후군군을 철군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과 명의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는 한 조선과 후금의 평화는 오래갈 수 있었다. 오래갈 수 없었다는 거죠. 예. 자, 1636년 3월 후금의 사신은 후금의 한, 즉 혼타이지가 이제 황제를 추대하자는 내용의 문서를 가져왔다. 자, 명의 엄연히 존재하는 속에서 조선은 후금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문서 접수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조선은 양국의 관계를 유지하고 했지만 조선의 반항과 관계없이 홍타이지는 전쟁을 일으켰다. 예. 그래갖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 내용들인데 자, 여기 보면 정묘호난이나 정묘호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진경로가 있죠.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병자원도 이제 좀 이게 진경로 같은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도중에 이제 이때도 의병 활동이 있었어요. 예.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의병 활동이 있었고 그때 의병의 대표적인 사람이 박철상이라는 사람이 있어. 박철산이라는 사람이 그 뭐냐면 예, 용강의 적산에서 적의 주력 부대와 맞서서 싸웠던 저항했던
그 사람도 있었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임경업이죠. 임경업이 그 당시 이제 그 의주 부연이었는데 백마산성에서 이제 항쟁했어요. 근데 이 백마산성을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청군이 그냥 어, 패스하고 그냥 내려갔죠. 예. 그리고 이제 임경업 같은 사람은 그 나중에 명과 연결해서 청을 치르다가 계획에서 실패했어. 예. 임경옥 작군 좀 유명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병자호란 직전 조선은 정묘호란 때와 마찬가지로 산성을 중심으로 지구전을 펼치면서 유사시 강화도로 천도할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청은 산성을 무시하고 곧바로 한양을 진격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 산성들이 많죠. 근데 이게 무시하고 그냥 간 거야. 그래서 아주 빠른 그 속도로 내려왔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닥치니까 이 당시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하려고 했지만 청군의 진격에 길이 막히자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죠. 자, 인조 정권은 각 지역의 강군의 하락을 기대했지만 강원도의 금암병이 건단산 전투에서 패했고 나머지 전력들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채 고집되었다. 자, 홍탄치는 남한산성을 포위하는 동시에 1637년 2월 강화도를 공격해 점령을 성공하자 인조 정권은 항복 유보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벌인 끝에 결국 항복을 결정했다. 자, 병자호란에서 조선이 패배한 원인은 자, 이간의 난을 인한 서북 지역의 방어였다. 이간의 난이 일어나니까 이간이 원래 이제 서북 지역의 그 군사 책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냐면 근거해가지고 한성을 쳤잖아.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군사력을 약화시켜서 쿠데타를 뭐냐면 어,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군사 훈련을 각국의 각 지역의 군사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군사 약화를 불러일으켰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의 미수. 그래서 이제 있고, 앞에서 이제 사대 관계를 요청했으면, 만약에 고려였으면 어떻게 했어요? 형세우적 사대는 을 내걸고 그냥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그 대표님 금나라 사대 요구에 이자금이 수용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사대를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상당히 실리적인 외교다. 적이 강한데 우리가 이제 힘도 없는데 개겨봤자 두들겨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때 청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사대 요구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였으면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왜냐면 청나라는 조선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어, 왜냐면 얘네들은 중국 명나라를 이제 뭐냐면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조선은 후방을 안정시켜서 한번 치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이 좀 머리를 숙였으면 청나라가 굳이 그 뭐냐면 병력을 이끌고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청군이 너무 빨리 왔어. 예. 앞에서 말했던 산성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패스 해갖고 집어넣죠. 산성을 무시해서 빠른 진격에 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 자, 그 결과 이제 성화의 맹을 맺게 되고 조선은 명과 관계를 끊고 청나라에 주기적으로 공을 보내야 했을 뿐 아니라 군사 지원까지 강요받았다. 자, 이에 명군이 주둔했던 가도 및 금주를 공격할 때까지 청을 도울 수밖에 없었고 그 청의 군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남부 지역 쌀까지 동원했다. 자, 청에 끌려갔던 도망 조선인도 청에 다시 돌려보내는 문제도 중요한 하나였다. 그래서 이제 도망온 조선인들을 뭐냐면 그 청에 돌려보는 문제도 그 상당히 이제 조선 내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홍탈치가 뭘 얘기했냐면 압록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해서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도망가는 애들은 내가 지금 봐주겠다. 근데 압록강이 건너는 후 이제 그 청나라 영역까지 들어간 후에 거기에서 또 도망가는 너네들 잡아서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민들의 송환에 조선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청에서는 사실을 파견해 국왕과 대신들에게 엄중히 공개했다. 또한 청은 조선의 왕사제와 대군을 인지로 끌려갔으며 명백히 청을 적대시한 조선 신료들을 구금 살해하는 등 조선과의 갈등이 심각한 지경이었다. 1644년 청이 상해강을 넘어 북경을 점령한 후에 이거 뭐 중국사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때 이자성이 그 북경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황제였던 이제 승종제가 죽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오상을 배신을 해가지고 결국에 청나라가 상해를 넘었잖아요. 예. 자, 점령한 후에 조선에 대한 압박은 많이 주었지만 왜냐하면 이제 청나라 입장일 때는
조선은 부차적인 거야. 지금 중국을 어떻게 빨리 정복을 해야 되잖아. 예. 중국 남부 지역에 명예 후계자 자치한 정권이 존재하는 상에서 요때 이제 남명 정권이라고 해, 이 정권을. 일종의 피난 정권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조선과 완전한 유화적 관계를 전환될 수 없었다. 그래서 압박은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이제 조선의 감시망이 느슨해진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청은 조선의 재무장을 엄격히 금지했고 청나라 사신이 조선 올 때마다 이를 하긴 했다. 그래서 뭐 산성을 짓나 산성을 짓는 것을 금지시켰어. 성곽을 또 보수하고 그런 것들을요. 한동안요. 예. 그리고 청을 적대시한 인물의 등용을 엄격히 금지했기 때문에 청사신이 조선에 올 때마다 일부 관료들은 간직을 그만두고 공항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그렇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병자호란 직후만큼 아니었죠. 군사지원 요청도 있었는데 청은 러시아의 군경 분쟁의 과정에서 조선의 조총수를 요청했고 조선의 두 차례 군대를 파견했죠. 이건 나선 정밀 유명하죠. 한편 17세기 청은 사신을 빈번하게 파견하는데 청나라 사신들은 항제를 대신했던 만큼 의뢰 문제나 접대 비용에는 조선은 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병제호는 임진왜란에 비해서 극히 짧은 기간에 마무리됐음에도 오랑캐를 간주했던 여진에게 패배하고 조공국이 되었다는 사실에 인해 정치적이나 사상적 파장이 더욱 컸다. 아울러 한국의 책임을 둘러싸고 정치적 갈등이 잠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전후관계 연행사 관련된 내용인데, 연행사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요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 여러 가지 문물들을 받아들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18세기 들어가면, 이제 북벌련 대신에 북한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북한파들이 이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북한론 관련된 내용이 여기 부분에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과 청의 관계는 정제 즉위 이후 극히 우호적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좀 갈등 관계였지만 정조 이후부터 18세기 넘어가면서 우호적인 관계로 넘어갔다. 18세기 후반 정도 되겠네요. 예. 특히 1780년 권룡제 70세 기념하는 행사가 계기되었다. 권룡제는 황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황제가 주관하는 각종 의례와 연회를 조선을 포함한 외국 사신들 참여시키기 시작했는데 그 정점은 1780년 열하에서 개최된 자신의 칠순 생일 기념식이다. 자, 열하라는 것은 그 예전에 열하일기라고 아시죠? 예. 그래서 박정희 쓴 열하에서 이제 모사된 것처럼 여기는 주로 그 피서한 곳이야. 청나라 황제들이. 그래서 피서하고 여기서 뭐 군사훈련도 하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곳에 이제 칠순 상일 기념식에 거기 참가함으로써 상당히 뭐냐면 한 조선하고 청나라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로 이제 이렇게 최고조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780년 청조는 대청 관계 안정을 목적으로 전례 없는 사실 파견을 단행했고 기존의 청의 경사에 대한 조소를 받은 이후 축하 사절을 파견했으나 정종 약 150년 동안 유지했던 정통을 깨고 조소를 받기 이전에 독자적인 사실을 보내.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소를 받으면 왔는데 조소 받기 전에 이제 갚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권령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자, 이를 통해서 조청 관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세자체법을 수월하게 받아낼 수 있었다. 자, 이러한 조치는 하나의 관료로 자리 잡아 19세기에 지속되었다. 자, 이렇듯 병자호란 직후 상당 기간 유지됐던 청에 대한 적대감은 18세기 들어서면서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고, 반면에 중국의 지식을 수용하려는 욕구는 증대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북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뭐냐면 연행사를 많이 갔어요. 연행사라는 것은 이제 국경에 가는 것을 사줬다는 얘기하잖아요. 이게 연행에서 영경이라는 뜻은 국경을 얘기해요. 예전에 북경의 지명이 영경이었죠. 연나 수를 쓰니까. 예. 그래서 1765년 홍대영의 영행은 청지식인의 획기적인 교류회장을 마련했고 이 홍대영을 포함한 사신 수행원이었던 박지원, 그다음 박제가 이른바 북학파들이 중심으로 청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문인교류, 서적 수입 등이 활발해졌다. 자, 여기 밑에 북학파와 관련된 내용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북한파는 청이 이제 강대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청의 기술과 제도를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한 일군의 학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홍대용, 박지원 등의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됐고
당시 조선에서는 청을 오랑캐로 비하하는 관념이 주류를 이뤘기에 북한파의 주장은 정계학계에 많은 논란이 야기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북한파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연행사 관련된 내용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연행사는 조선과 청이 교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연행을 통해 조선과 청의 지식인들이 고려했던, 고려했다는 것은 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주류였던 시대가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한문을 매개했던 이들의 교류는 개항 이후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포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포센은 이제 보면 여기 호란 전하의 조선의 정부 대책이 있어요. 예, 5권이죠. 5권 60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자, 조선과 명이 임진왜란에서 해진한 가운데 이들 틈 다 압록강 북쪽에 살던 여진족이 후금이 건국했다. 계속하여 서쪽으로 세력이 확장했던 후금은 명에 대해서 전쟁을 포고했고 이에 명은 후금을 공격하는 한편 조선의 원군을 요청했다. 강해군은 대내적인 전쟁의 뒤수습을 위해서 정책을 실시하면서 대의종은 명과 후금 사이에 유연한 외교 정책을 대처했다. 자, 임진왜란 때 명의 도움을 받은 조선은 명의 후금 공격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군사력 열세한 가운데 새롭게 성장하는 후금과 적대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자, 이런 가운데 명나라는 후금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10만 대원정군을 일으켰고 명은 조선에도 지원군을 요구했고 이에 강해군은 강옥립을 도원수에서 1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명을 지원하게 하되 명군의 장수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독자적으로 대처하라고 명령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게 아니라 상을 봐서 너가 독자적으로 이제 해라 이런 말이었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강해군을 이제 뭐냐면 그 뒤엎고 짓거나 이제 그 서인 노론색들은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항복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결국 명군은 선호와 북로의 군은 서둘러다가 무슨 동쪽의 사도 요번에 전투가 나왔죠. 이번에 기출이 나왔다. 산월 전투인데 산월 전투는 명군이 한 1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후공군이 20만이에요. 그러니까 쪽수도 좀 밀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명군은 보병이 없고 훈련도 덜 되는 상태인데 반해서 여기 청나라는 기병 중심이었고 훈련이 되게 잘 돼 있죠. 거기다가 얘네들이 또 잘못된 게 뭐냐면 요게 이제 그 병력을 적은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 집중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병력을 분산을 했어요. 그래서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이렇게 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금군은 좋죠. 각계격파를 당한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전투로 병나라는 거의 괴멸 상태에 됐고 그때 이제 남로군에 속했던 조선군도 태반이 전투를 이뤘거든요. 요거 관련돼 갖고 이제 무슨 전투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 부차 전투예요. 부차 전투. 산후 전투는 이제 본 전투고 부차 전투는 여기에서 이제 남로군 관련된 전투가 부차 전투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시민한국사 제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 부근에 있어요. 부차 전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산후 전투가 좀 큰 개념이면 말단 지역적인 전투에 부차 전투가 일어났어요. 예. 근데 요번에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 물어보는 것 같진 않고 요 정도만 써도 맞을 것 같아. 예전에 또 기출문이 나왔잖아요. 예. 자, 그래서 강홍님이 보자마자 청량군가 보자마자 항복한 게 아니죠. 이게 강홍님이 이끌었던 내가 뭐 13,000명, 15,000명 그런데 강홍님이 한 3분의 2 정도의 병력을 잃고 5천 명 정도 남았을 때 항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강해군이 강홍님한테 항복해라.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말 들었으면 싸우기 전에 항복했겠죠. 예. 자, 하여튼 강홍님 후금을 항복하면서도 조선군의 출병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후금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이건 아마 이제 강해군의 의중이 많이 들어갔고 강홍님 자체를 그 총사관과 임명한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장군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 무관 출신이 아니고 역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외교적 감각이 좀 있는 중인 계급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던 거죠. 예. 자, 그러나 조선 정부 이단 외교 정책은 인조반정 이후에 급격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도래되었다. 강해군의 노선에 반대하는 세력이 강해군이 대비를 표하고 그 소생인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다는 이른바 폐모살제 패전을 구시로 전변을 일으켜 강해군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정권 잡은 서인은 이전과 다른 친명 정책을 취하면서 서북 변경의 병력을 강화했다. 그래서 이제 경상, 전라, 충청의 하삼도 군대에 만 명을 뽑아서 장만을 도원수, 이갈을 부원수 삼아 지휘했고요. 그래서 평안도의 산비 병력을 12,000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평안도의 상비 병력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하산도 분대까지 지원을 해줬어요. 예. 됐는데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여기는 이제 왜 문제가 되냐 아까 말했죠 이갈 때문에 이갈이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자 이갈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 병력을 이끌고 와갖고 공격한 거죠. 원래는 그 후군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병력을 배치시켜놨는데 그 병력을 끌고 와가지고 인조를 공격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갈이 나는 진압하고 나서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병력을 상당히 약화시켰죠. 병력을 뒤로 다시 빼고 훈련도 잘 안 하고 훈련을 하면 이제 뭐 훈련 핑계로 해서 서울을 또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이 상당히 서국 방면에 약화시켜놨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냐면 정론왕이나 병자호란 같은 호란 같은 것들이 일어났던 거죠. 자, 부원수 이gad은 나름대로 자기는 1등 공신을 생각했는데 2등 공신밖에 안 되니까 또 거기에다 이제 이gad은 저 평안도 자천보다는 부원수 가 있었잖아요. 자, 하여튼 이런 등등의 이제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고요. 자, 정부군이 위해 이gad의 반란군 단신이 진압했죠. 한때 이제 서울이 뺏겼죠. 예. 이후 북방의 군비를 더 이상 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반란군도 장당들이 후금에 가서 조선 국내 군사기밀을 유출한 비밀가 됐고요. 이 장당들이 좀 뭐냐면 나중에 후금군의 항도 역할을 하죠. 길을 이제 안내하는 역할까지 하죠. 자, 정부가 정예별 양서와 병력을 충원하려고 실시하였던 호피법이 강해군 때와 마찬가지로 사족주의 반발 때문에 끝내 철폐되면서 군사의 약을 면치 못했다. 호피법은 조선 초기 때부터 계속 실시하려고 했어요. 실시하려고 하다가 반발에 부닥쳐서 또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이제 하거든요. 호피법이 정착된 거는 후에 이제 숙종 때 이후에요. 네, 이 호피법을 그 당시 이제 기득권자, 뭐 양반들, 토호들이 되게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호패법이 실시하면 자기들이 이제 속했던 어떤 예민들 있죠. 예속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 권력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그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또 병력도 제공해야 되고 또 뭐냐면 부역도 동원되고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반발을 했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선은 야전을 피해 방어 거점인 성을 공고하고 어차피 야전은 이길 수가 없죠. 이 기병으로 공격하는데 어떻게 이겨?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기가 뭐야? 종특이 산성이죠. 산성에 옹구하면서 뭐냐면 이게 버티는 거 존버를 한다고 하죠. 그 하기를 사용하여 적을 방어한다. 그래서 이 당시 적은 근접전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먼 거리에서 이제 하기 대포나 총을 쏴가지고 그 적을 방어하는 전술로 응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보병 중심의 어떤 운영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청나라가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성을 좀 공격하다 안 되면 그냥 패스해. 그래가지고 빠른 기동력을 통해서 뭐냐면 한양까지 공격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병자호란 때 어떤 패전의 원인이 돼요. 예. 자, 정려운항의 발발과 조선 정부의 대응 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27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 27번이에요. 자, 후금에선 조선이 인조반정의 기하로 식민정책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정글론이 등장했고 특히 조선이 당시 평안도 철산 앞바다에 가도에 주둔하고 있는 모문용 군대를 돕는다는 소식에 후금은 더욱 자극이 됐다. 당시 명나라 모문용은 요양에 함락할 때 의주 탈취하여 가도에 들어가 주둔하면서 상동성 등주 명군과 연락하면서 후금의 배후를 기획했다. 자, 그래서 이제 후금의 배우도 괴롭혔지만 이 모문영이 중간에 서가지고 장사도 많이 해갖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명나라 한관들에게 뇌물도 주고 네,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래도 누르하치는 쉽게 정벌전을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1626년 누르하치가 사망하자 홍타치가 즉위하면서 후궁의 분위기가 주전으로 급변하였다. 홍타치는 중국 본토에 침입할 때 모무영 군대가 조선군과 합세하여 청의 배후의 칙을 우려해서
여기 이제 정묘원안의 배경이 되죠. 인조 5년에 3만 명 군대를 보내서 조선을 공략하겠다. 이것이 정모원안에 불리는 후금의 침략이었다. 후금의 공격에 조선 정부는 평안도 방어선을 쉽게 무너져 안주성이 함락되었다. 앞에서 말했죠. 이미 평안도 방어선은 이간의 난 이후에 완전히 뭐냐면 약해진 상태였어요. 어, 그래서 이제 당시 이간의 난후 하삼도 군사 지원이 따르지 않아 평안도엔 지방 병력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이에 따른 조선 정부는 조선군의 패배 소식에 국왕이 강화도 피신을 결정했다. 한편 후금은 안주에서 조선군을 철수해 물리쳤지만 동원 병력이 좀 3만 명이 지나지 않았고 조선 내지 깊숙이 들어갈 수 없었다. 왜냐면 뭐 안주성 하나 깼다고 해서 안주성 깼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성들 다 깬 건 아니잖아요. 요거는 이제 하나의 성에 불과한 거고, 그냥 만약에 자기는 깊숙이 들어가면 이 성에서 산성에서 웅크려 있던 조선군이 나와가지고 자기 보급을 다 끊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력도 잡고 그걸 감안했던 거죠. 또한 모문영의 군대를 패배시킴으로써 후금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모문영 군대를 자체를 패배시킨 것보다는 본대를 파견된 육주 나왔던 군대를 좀 있는데 그걸 패배시킨 거를 얘기해요. 그자의 조선의 강화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군대를 철수하되 양국이 형제국임을 명시했다. 그래서 조선은 후금과 명 간의 엄정한 중립을 요구받았던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조선이 사대 관계를 하는 것까지 인정해줄게. 그 정도에서 이제 사유를 받고 끝났죠? 이 정유역조 관련된 내용이고. 자, 조선은 후금과의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침명 정책을 버리지 않았다. 나아가 후금의 재침을 우려하여 군사력 배양에 힘을 기울였다. 한편 후금은 만주를 장악한 후 항복과 명나라 장수들의 간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회유했다. 자, 특히 상가이 등 요동 삼소의 무리들 이끌어진 명나라 장수의 투항은 후금에 큰 도움이 됐다.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모문영이 원숭한테 죽잖아요. 그리고 모모의 시야 장수나 아니면 이제 요동에 있었던 항복한 한인 장수들이 많이 건너와. 그래서 이들을 보던 이 수군 부대 같은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특히 이제 서양식 대포의 홍위포를 확보하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냐면 청나라의 어떤 전력 강화를 상당히 높여줬다, 전력을 높여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홍위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뭐 스페인 포르투갈에 들어온 서양식 대포죠.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누르마치가 이 홍위포 맞고 죽었다는 설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해전에 취약한 자신의 약점을 크게 보완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병자론 때 강화도를 공격할 수 있었던 거죠. 강화도를. 자, 이처럼 명나라 장수와 후금의 토론이자 명예조정은 북방 해안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게 되었다. 홍위포를 무장한 후금군은 1632년 대능하는 이 요하 옆에 있는 그 강이에요. 이 대능하를 이제 공략에 성공했으며, 자, 1633년에 원나라 쿠비라의 적통인 차르 몽고에 복수시켰다. 그리고 후금은 조선의 형제의 매각을 군신의 맹약으로 격상시킬 걸 요구하면서 세패액을 크게 늘렸다. 그래서 이렇게 세폐약을 늘린 것 자체도 뭐냐면 하나의 이제 배경이 돼요. 병자호란에. 네. 자, 이에 조선 정부 안에서 주전론의 힘을 얻어 후금의 사신을 접견하지 않자 후금과의 관계가 악화됐고 후금의 홍탈지는 민족을 만주로 확정했으며 국호를 대금해서 대청으로 계칭했다. 예. 그래서 만주라는 말이 이제 여기에 나오죠. 만주는 예전에는 이제 만주족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 예전에 뭐 여진족, 말갈족, 음노족, 음노나 숙신 이렇게 불렸잖아요. 이 그때그때마다 이제 중국 애들이 갖다 붙인 건데 이 만주란 말은 만주족 스스로 붙인 명칭이에요. 만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써 있지만 만주족들이 이제 뭐냐면 자주 믿는 문수보살인가? 거기서 나왔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만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주. 그래서 여기에서 만주라는 친구가 나왔다는 설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국호를 대금에서 대청으로 이제 했다. 자, 대금에서 대청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청나라가 이제 중국의 어떤 왕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민족 왕조 변신한다. 그리고 중국식 어떤 왕조 체제를 지향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예전 대금이라고 하지만 금 또는 후금 이렇게 이제 불렸거든요. 예, 이거 대금.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뭐냐면 국호를 딱
한 글자 정해놓고 이렇게 중국식을 불렸던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전에 후금이라는 명칭 자체가 후대에 뭐냐면 만들어진 거 아니냐 어떤 분이 질문하는데 후금은 그 당시 쓰였던 명칭이에요. 금, 후금, 대금 이렇게 이제 쓰였던 거고 근데 이것이 이제 청으로 교장된 거예요. 청. 대청, 대자는 어차피 미칭이니까 빼고 청나라는 이제 후금을 탈피해서 이제는 만주족을 중심으로 해서 여진족과 한족을 포괄하는 다민족 국가 그리고 중국식 어떤 국고를 사용해서 중국식 왕조를 지향한다. 중국식 어떤 체제를 지향한다. 이렇게 이제 중국식 왕조를 지향한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때 청태종은 조선 정부의 왕자와 주전론 주차장을 임시를 보낼 걸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묵살했고 청태종은 명나라 정부에 앞서 후한을 없애고자 자, 인조 14년 12월 1일 망몽 한인 홍성 병력 13만 명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고 이를 병자호란을 한다. 자, 이때 명나라가 이자선의 난, 장혁춘의 난도로 국군이 기울여 원병하지 못하는 가운데 조선은 스스로 심으로 그 청나라 군대를 상대해야 했다. 자, 조선은 당시 병력이 부족해요. 각 고을에 병력을 두고 고을을 방어하기보다는 의주, 안주, 평양, 항주, 평상, 방어선 강화를 역점을 뒀다. 이에 청군은 이 방랑을 미리 탐지하고 성봉의 기병 부대가 요해처인 상성을 무시하고 항양을 진행했다. 당시 청군은 후속 부대에 소속 파견하고 있었고 조선군 배후군도 우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 이리하여 이제 압록강을 건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명호란처럼 3만 명 군대들만 이제 본진만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추차적으로 이제 파견한 거죠. 그래서 먼저 선발대를 파견하고 그 뒤에 후속 부대들 왔기 때문에 뒤에 산성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보급로를 끊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뒤에 후속 부대들 위해서. 예. 자, 그래서 조선 정부는 1902년 전격전에 아주 빠르게 전격전이라는 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할 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탱크라든지 장갑차, 비행기를 통해서 뭐냐면 적의 요충지를 한 번에 때리는 거죠. 이 전격전은. 예. 그래서 전격전에 놀라운 가운데 남한산성 12,000명의 병력을 군사를 두고 방어하는 데 치중했다. 그러나 당시 상성 안에 보관됐던 군량은 16,000에 지나지 않아 겨우 한 달에 버틸 수밖에 없을 정도다. 반면에 청군은 조선군의 장기 농성을 예측하고 구름사다리와 하프를 비롯해서 공성기구나 군량을 충분히 준비했다. 그래서 산성을 방어했던 조선군은 고립무원의 형세에 처하게 되었고, 자, 지방의 병력이 남한산성 방향을 보여줬으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두 성밖에 청군에 의해서 격퇴되었다. 자, 이 안에 이제 성안의 분위기는 주전론에서 강화도를 기울여줬으며 특히 이제 결정적이 됐던 것이 강화도의 함락 소식이죠. 예. 이때 많은 사람들이 순절했는데 특히 부녀자의 순절이 속출했다. 자, 심지어 군인들이 주전을 반대하여 반란을 일었다. 자, 인조는 출성하여 왜냐 군인들 입장할 땐 빨리 학방해갖고 쉬었으면 좋은데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굶어 죽고 있는데 계속 싸우다 가니 그 뭐냐면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이제 동요가 일어나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인조는 어쩔 수 없이 삼전도에 가서 청나라 황제에게 나가서 항복의 예를 취했고요. 그 항복의 예는 여러분 알다시피 상계 구고 두 대요. 예. 청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그 어떤 황제에게 인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청태종에게 세 번 무릎을 꿇어 세 번 절하고 절할 때마다 머리에 세 번 땅을 짚는 상계 구고 두 대를 행했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성하의 맹약 또는 전축 항약을 맺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항복한 이는 중국 고대의 구금을 재현한 것으로 군신사의 복종을 의미한다. 자, 또한 이에 따라 조선은 청해에게 명나라 당교하고 명나라 칠 때 원벽을 파괴할 걸 약속했다. 자, 조선이 겪었던 이난 치욕은 조선 왕실의 큰 짐이 되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삼조도 비문이 있죠. 예. 그래서 이거 삼전도 비문도 청나라가 강제시킨 거죠. 이거 지으라고. 그래갖고 서로 안 짓겠다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명이 짓게 되고 이것도 되게 순환을 많이 당했어요. 예. 나중에 부서지고 저쪽 버려지고 다시 여기 복구하고 막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삼전도 비문이 남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병자호란의 이제 영양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호란이 남긴 후유증은 매우 컸다. 소현세제와 복림대군 형제를 비롯해
60만 명이 강제로 청에 끌려갔고, 특히 주전을 강력하게 펼쳤던 윤집이나 홍익환, 오달재 같은 사막사는 척하패망이라는 책임으로 처형을 당했고 이 청에 끌려갔죠. 척하에서 맹을 뭐냐면 어겼다. 그러니까 청나라와 조선 간의 어떤 맹을 어기게 하는 그 대표인 책임자에서 창형을 당했고요. 복림대군과 대신대 자제들은 물론 조선의 세자들은 심하게 계속 억류되고 있었다. 자, 이들은 천국인들의 온갖 학대와 멸시를 당했을 뿐 아니라 의식주 내로도 갈수록 연약해져 스스로 식량을 자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약간 이제 학계 통상과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당시 청나라가 소현세자 복림대군을 이렇게 박대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이리 들어가면 소현세자 들어가면 뭐냐 왕이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조선과의 우호 관계를 맺을 필요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의 있게 그 대우를 했다고 그래요. 물론 보는 관점에 대해서 그렇지만, 예. 그리고 스스로 식량을 장영한 것은 식량을 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피로인들이 많았잖아. 이 식량에.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좀 돈을 주고 구하고 또는 그들에게 이제 일을 이제 일자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씨가 그걸 이제 그 소현세자 그 부인 강씨가 그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영리 활동하면서 조선인들을 구제하는 활동, 여기에서 벌어들인 걸 가지고 돈을 주고 또 조선인 폰을 이제 뭐냐면 석방시켜주고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식량을 안 줘가지고 굶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 표는 좀 약간 어떤 자료, 이 자료 12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특정 자료를 가지고만 얘기한 것 같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아울러 청구는 중원 공략에 위해 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양반가들의 자제들 대거 납치하고 끌려갔으며 이들은 피로인 한속기에 있다면 피로인이 있으니까 왜 그 임진왜란이나 병자호 때 끌려간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다시 돌아온 글 보면 이 가정에 막대한 은혜를 챙겼다. 은혜를 납부하고 풀어줬다는 거죠. 예. 자, 한편 패배의 책임을 지고 많은 장수들이 처벌받는 방면에 여러 전투의 전사 장졸들에게 훈양전의 목적으로 시행했으며 강화 부성이 함락할 때 순종하거나 절개를 지키는 자결한 사람들 벗을 추종하거나 정문을 내렸다. 자,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오랑캐 청에 굴복했던 치욕을 씻어내는데 역부족이었다. 그래야 민간에서 청국의 항제 연호를 쓰지 않고 몰래 명나라 연호를 쓰기도 했다. 그 다음에 세간에서는 청에 억류되었다가 돌아온 여인들 정절을 잃었다고 비난하고 이들 여인을 그 가문에 축출하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한학연화는 말이 여기에 나온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두 번에 걸친 호난은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영향을 미쳤다. 우선 청나라는 중원에서가 명나라를 멸망시키면서 동아시아 새로운 패자가 등장했고 조선 마지못해 친명 정책을 포기하고 이는 중심의 청국 중심의 어떤 중화질서를 편입되어야 했다. 자, 물론 조선 내부에서 청에 대한 복수를 위한 일본의 원조를 청하자는 주장도 나오게 됐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일본이 명과 조선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서도원상에서 우였던 곡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청의 복수를 해서 위에 일본의 원조를 청하자는데 잘못하면 일본이 그 핑계를 해서 또 들어오면 어떡하냐 조선에 이런 것들 이제 먼저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요컨대부터 볼게요. 자, 조선은 병자호란을 계기로 중화로부터 완전히 끊어졌고, 남북 양쪽에서 모두 오랑캐 마주하게 되는 전혀 새로운 외교적 환경을 맞이하겠다. 그래서 북쪽은 청이 있고, 남쪽은 뭐, 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동북아시아 보편 문화인 중화산지의 명이 멸망하고, 청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수립되고, 일본이 독자적인 하위 질서를 구축하는 가운데 조선은 스스로 소중하 여기며 그 주변 국가와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자신은 조선 중화주의라고 하잖아요. 이걸. 그래서 중화의 정통이 명나라에서 어디로 갔다는 거야? 조선으로 간 거죠. 청나라는 오랑캐가 세운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조선이 일종의 중화의 정통이 됐다. 이런 논리가 조선 중화주의인데, 자, 그래서 이제 진경산수화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사만정통론 이런 것들이 다 조선 중화주의의 산물이잖아요. 예.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통론을 보면 이 조선후기 때 통치기구의 변화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비변사 관련된 내용이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비변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예전에 오군영 같은 거 있죠? 예, 오군영, 예, 오군영 관련된 내용도 객관식 기출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통치지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예.